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이종수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32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분당선을 타고 서울 시내를 구경 다니고 점심에는 백화점 식당가에서 한우 스테이크를 먹는 게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평범한 노인 같지만 사실 저는 45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3년 전 한국으로 돌아온 여기민자예요.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한국 돈으로 매달 5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 돈으로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이 정도 연금으로는 그냥 근근히 사는 수준이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웬만한 중산층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이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받으며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제가 받는 연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45년을 살게 되었고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1979년 저는 27세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중공업에서 2년 정도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잖아요. 월급도 적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었죠. 마침 미국 회사에서 숙련된 엔지니어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카고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였는데 H-1B 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몇 년만 일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기술도 배우고 돈도 좀 벌어서 한국에 돌아와 큰일을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부모님께서는 반대하셨지만 젊은 패기로 무작정 태평양을 건넜어요.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해요. 9월 중순이었는데 벌써 쌀쌀했고 공항에서 회사 사람이 마중 나와 있는 걸 보고 정말 고마웠어요. 그분이 한인타운도 구경시켜주고 아파트도 알아봐 주셨거든요. 첫 직장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연봉이 28,000달러였는데 그때 환율로 치면 한국 돈으로 월 200만 원이 넘었어요. 한국에서 받던 월급의 5배가 넘는 돈이었죠. 하지만 미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영어는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였으니 처음엔 정말 답답했죠. 회의 시간에는 알아듣는 게 절반도 안 되었고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기술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도면만 보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고 기계는 어느 나라든 똑같이 돌아가니까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동료들도 인정해 주더라고요. 3년째 되던 해에 지금까지도 고마워하는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영주권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인정해 주니까 1년 만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미국에서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1985년 33세가 되던 해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만난 혜숙이가 바로 제 아내가 된 거죠. 혜숙이는 저보다 5살 어린 간호사였는데 UCLA를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 진부하고 재미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워낙 끈질기게 쫓아다녔죠. 매주 교회에서 만나고 병원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혜숙이 부모님이 LA에 계셔서 LA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갔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내도 간호사로 일하고 저도 엔지니어로 일하니까 벌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둘이 합쳐서 연 7만 달러 정도 벌었으니까요. 1987년에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고 1990년에 둘째 딸 지영이가 태어났어요. 애들이 어릴 때는 정말 바빴죠. 아내는 밤 근무도 하고 저는 야근도 자주 하고.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드라이브도 가고 시카고 시내 박물관도 구경하고. 애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제 커리어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한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면서 저를 한국 담당으로 만든 거예요. 한국어를 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아는 엔지니어가 필요했거든요. 그때부터는 1년에 서너 번씩 한국 출장을 다녔어요. 부산, 울산, 창원에 있는 공장들을 다니면서 기술 지원을 했죠. 그때 한국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1990년대 말에는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8만 달러를 넘었어요.
집도 시카고 교외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죠. 4베드룸에 3.5 화장실 차고 2대가 들어가는 집이었어요. 아이들 교육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민수는 수학을 잘해서 수학 경시 대회에도 나보내고 지영이는 피아노를 잘해서 개인 레슨도 받게 했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민수는 MIT에 가고 싶어 했고 지영이는 의대에 가겠다고 했죠.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SAT 학원비, 과외비, 과외활동비까지. 한 달에 $2000는 아이들 교육비로 나갔어요. 2005년 민수가 MIT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MIT 엔지니어링 스쿨에 들어간다니.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지영이는 2008년에 노스웨스턴 의대에 합격했어요. 의대 등록금이 1년에 $50,000가 넘었는데 그래도 기꺼이 냈죠. 딸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렇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희 부부는 빈 둥지 신드롬을 겪었어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까 집이 너무 크고 조용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란 걸 보면서 뿌듯했어요. 2015년에 제가 63세가 되면서 은퇴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얼리 리타이어먼트 프로그램을 제안했거든요. 30년 넘게 일했으니 이제 쉬어도 될 것 같았어요. 소셜 시큐리티도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고 401K에도 제법 돈이 모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반대했어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그만두느냐는 거였죠. 그래서 67세까지 더 일하기로 했어요. 풀 리타이어먼트 나이까지 일하면 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2019년에 정식으로 은퇴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40년 넘게 일했는데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에서 은퇴 파티도 열어주고 동료들이 선물도 많이 줬어요. 은퇴하고 나서 받게 된 소셜 시큐리티가 월 $2,800였어요. 401K는 $800,000 정도 모여 있었고요. 연금 어드바이저와 상의해서 월 $1,200씩 인출하기로 했죠. 합쳐서 월 $4,000, 한국 돈으로 500만 원 넘는 돈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은퇴자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할 건 없었어요. 집 모기지도 다 갚았고 메디케어도 있어서 의료비 걱정도 별로 없었거든요. 은퇴 후 처음 2년은 정말 좋았어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랜드 캐니언, 옐로우스톤, 요세미티도 가보고 크루즈 여행도 몇 번 다녔어요. 아이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도 생겼고요. 민수는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지영이는 시카고에서 내과 의사로 일해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을 닮아서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손녀도 딸을 닮아서 예쁘고요. 그런데 2020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지나면 끝날 거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록다운이 시작되면서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아이들도 만나기 어려워졌고 여행도 갈 수 없게 되었죠. 더 큰 문제는 아내 건강이었어요. 해수기가 당뇨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도 무서워하더라고요. 2020년 여름에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면회도 할 수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2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거든요.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없었고 마스크 쓰고 간단하게 했죠.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40년 넘게 함께 꿈꿔온 노후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잖아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크고 적막했어요. 아이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민수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지영이는 바쁜 의사니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을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에 집에 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친구들도 대부분 은퇴해서 플로리다나 애리조나로 이사 가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어려웠고요. 그때 문득 고향 생각이 났어요. 4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지만 어릴 때 추억은 다 한국에 있잖아요. 2021년 가을에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을 했어요.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동창회 사진을 보냈는데 다들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반가워 보이더라고요.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말해봤더니 걱정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혼자 살 수 있겠냐고.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남은 인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었거든요. 먼저 한국 영사관에 가서 국적 회복 신청을 했어요. 65세가 넘으니까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미국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확인해 보니 한국에 거주해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미 사회보장협정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거였어요. 다만 세금이 좀 떼어진다고 했어요. 해외 거주자는 연금의 25.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도 월 3,000달러는 받을 수 있었어요. 401K는 좀 복잡했어요. 한국 계좌로 송금할 때마다 수수료도 들고 세금도 복잡하고. 그래서 월 1,000달러씩만 인출하기로 했죠. 합쳐서 월 4,000달러 한국 돈으로 530만 원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22년 봄에 본격적으로 한국 이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시카고 집을 팔았어요. 30년 넘게 산 집이라 정이 많이 들었는데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거든요. 집이 60만 달러에 팔렸어요. 모기지는 이미 다 갚아서 세금 떼고 나서도 50만 달러가 남았죠. 그 돈은 일단 미국 은행에 그대로 두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강남 아파트는 20억, 30억씩 하니까. 그래서 경기도 쪽을 알아봤는데 수원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지하철도 연결되어 있고 병원도 많고. 영통구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봤는데 15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돈으로 100만 달러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시카고에서 판 집값에 조금만 보태면 살 수 있는 거였죠. 게다가 아파트는 관리도 편하고 보안도 좋으니까. 2022년 가을에 한국에 와서 집을 계약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밟는 고국 땅이었는데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인천공항부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공항이 생겼다니. 공항철도 타고 서울역까지 가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놀라웠어요. 수원까지 가는 길도 좋더라고요. 지하철이 깔끔하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다만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뀐 걸 느꼈죠. 아파트를 보러 갔을 때도 놀랐어요. 32평인데 방 3개에 화장실 2개, 거실도 넓고 베란다에서 보이는 전망도 좋았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관리비는 월 15만 원 정도라고 하고 헬스장, 독서실, 어린이집까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편의시설이 있는 아파트에 살려면 정말 비싼데 한국은 기본으로 다 있는 거였어요. 계약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짐을 정리했어요. 40년 넘게 모은 물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가구는 다 팔고 옷이랑 책이랑 사진 정도만 가져왔어요. 2023년 2월에 마침내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아이들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는데 정말 서로 많이 울었어요. 아들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한국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딸 지영이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한국에 가서도 꼭 운동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1년에 2번은 꼭 미국에 오세요. 그렇게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니까요. 말은 한국어지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와이파이, 카드 리더기, 키오스크 같은 말들도 처음 들어봤어요. 스마트폰도 아이들이 사줘서 쓰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죠. 하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동네 상점 사장님들도 도와주시더라고요. 가장 놀란 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의사 한 번 보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당일에도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6개월 거주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국적을 회복했으니까 문제 없다는 거였어요. 보험료도 월 10만 원 정도인데 미국 메디케어 보충보험료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처음으로 한국 병원에 가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MRI를 찍는데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도 몇백 달러는 나왔거든요.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도 몇천 원밖에 안 들고.
미국에서는 혈압약 한 달치에 $50씩 했는데 말이에요.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아파트 관리비 15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정도. 식비는 하루에 3만 원 정도 써요. 아침은 집에서 간단히 먹고 점심은 밖에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는 식당에서 먹어요. 저녁도 집에서 간단히 해 먹거나 배달시켜 먹고. 월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연금이 53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이상이 남는 거죠. 이 여유 자금으로 뭘 하냐고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요. 우선 매주 서울 나들이를 해요. 분당선 타고 강남역까지 가서 백화점도 구경하고 영화도 보고. 점심은 호텔 뷔페에서 먹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외식 한번 하려면 $50, $60씩 들었는데 한국은 호텔 뷔페도 5만 원이면 되거든요. 문화생활도 많이 해요. 예술의 전당에서 클래식 공연도 보고 국립극장에서 전통 공연도 봐요. 티켓값이 미국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여행도 자주 가요. 제주도, 부산, 경주 같은 곳들을 다니는데 KTX가 정말 빠르고 편하더라고요. 미국 기차는 정말 느리고 불편했거든요. 가끔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여행도 가요. 한국에서 가까우니까 2박 3일로도 충분하고 항공료도 미국에서 갈 때보다 훨씬 싸요.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요.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주변 공원에서 산책도 해요. 탄천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산책하기 좋거든요.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나이 분들과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고스톱도 배웠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가장 좋은 건 외로움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미국에서는 정말 혼자였는데 한국에 와서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졌어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40년 넘게 영어만 써서 피곤했는데 모국어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아이들과 손자들을 자주 못 본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죠. 화상통화로 얼굴은 보지만 직접 안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년에 2번은 미국에 가요. 여름 휴가 때 1번, 겨울 휴가 때 1번. 한 번 갈 때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와요. 항공료가 왕복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아이들 집에서 지내니까 숙박비도 안 들고. 아이들도 1년에 1번씩은 한국에 와요. 한국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손자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젊은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많지 않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젊을 때 미국에 가서 돈을 벌고 나이 들어서는 한국에 와서 여유롭게 살고.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쓰니까 구매력이 훨씬 커지거든요. 미국에서는 평범한 은퇴자였는데 한국에서는 부유한 노인이 된 기분이에요.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요즘 혈압이 좀 높아져서 약을 먹고 있어요. 다행히 한국 의료진들이 잘 관리해 주셔서 안정적이에요. 무릎도 가끔 아프고 허리도 뻣뻣해요. 나이가 72세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려고 해요. 식사도 신경 써서 해요. 짜고 매운 한국 음식을 40년 만에 다시 먹으니까 맛있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요즘 큰 고민은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미국에 있으니까 돌봐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한국에는 가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양원 같은 곳도 미리 알아보고 있어요. 다행히 한국에는 좋은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비용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하지만 아직은 건강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이번 생에서 미국에 가서 45년을 산 것도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여유롭게 사는 것도 다 인연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정신없이 달렸는데 이제는 여유를 갖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아요.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어제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젊은 커플이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40년 전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해수기와 처음 만났을 때도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지금은 혼자지만 그때의 추억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함께 이런 생활을 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아쉽기도 하지만 제가 대신 한국을 구경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아내 꿈을 꿔요. 한국에 잘 적응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응, 정말 좋아. 너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대답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거든요. 붓글씨 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스마트폰으로 동네 풍경이나 꽃들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보내주면 좋아해요. 아빠가 사진을 이렇게 잘 찍으시네라고 하더라고요. 독서도 많이 해요. 40년 동안 한국 책을 못 읽었으니까. 요즘 베스트셀러도 보고 고전도 다시 읽어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재미가 쏠쏠해요. 음악도 들어요. 옛날에 좋아했던 7080 가요들을 유튜브로 찾아서 들으면 추억에 젖게 되더라고요. 이문세, 김광석, 조용필 노래들을 들으면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는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택시 타는 것도 자연스럽고 지하철 타는 것도 어렵지 않고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특히 전통시장 가는 걸 좋아해요. 수원 팔달문 시장에 가면 정겨움이 느껴져요. 미국 슈퍼마켓은 너무 차가웠거든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어서 오세요 하며 반겨주시는 게 좋아요. 가끔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 신기해하시면서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계절 음식도 즐겨요.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냉면, 가을에는 전어, 겨울에는 김치찌개. 미국에서는 이런 계절감을 느낄 수 없었거든요. 명절 때는 좀 외로워요. 추석이나 설날에 다른 가족들은 모두 모이는데 저는 혼자니까. 그래도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요. 이웃들과도 정이 들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는 상추를 나눠주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이런 식으로 지내지 않거든요. 한국의 정서가 그리웠는데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더라고요. 종합검진을 받는데도 비용이 미국의 절반도 안 돼요. 치과 치료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임플란트 하나에 $3,000씩 했는데 한국에서는 10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우선 건강관리가 최우선이에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정기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요.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싶어요. 아직 가보지 못한 국내 여행지들이 많거든요. 제주 올레길도 걸어보고 싶고 지리산 둘레길도 가보고 싶어요.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유럽이 너무 멀었는데 한국에서는 좀 더 가깝게 느껴져요. 새로운 취미도 더 개발하고 싶어요. 요리도 배워보고 싶고 외국어도 다시 공부해보고 싶어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뭐든 할 수 있잖아요.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요.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을 도와주는 봉사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사회에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젊을 때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연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지금 한국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7세에 미국에 갔을 때는 72세에 한국으로 돌아올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의 45년도 소중했고 한국에서의 지금도 소중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내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로 지난 25년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 56세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온 지 4개월째인데요. 처음엔 정말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기뻤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미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1998년에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때 제 나이 29이었고 남편은 31였죠. 남편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H1B 비자를 받아서 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IMF 외환위기 직후라 경제가 정말 어려웠어요. 남편 회사도 구조조정으로 분위기가 흉흉했고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니까 미래가 불안했거든요. 미국 가는 결정을 내릴 때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딸을 그렇게 먼 곳으로 보내면 언제 보겠냐고 울면서 말리셨죠. 하지만 저희는 몇 년만 있다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벌써 25년이 됐네요. 처음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막막함을 아직도 기억해요. 영어는 대학교 때 배운 게 전부였는데 공항 직원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첫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에 적응하느라 매일 밤늦게 들어왔고 저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죠. 영어로 대화할 사람도 없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한 번은 감기약을 사러 약국에 갔는데 제가 하는 말을 약사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계속 엑스큐즈 미라고 하면서 다시 말해달라고 하니까 결국 포기하고 그냥 나온 적도 있어요. 집에 와서 혼자 울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어요. 한인마트에서 친해진 언니들이 있었고 한국 음식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 회사에서도 한국인 동료들을 만나게 됐고요. 2000년에 첫째 아들 준호를 낳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바빠졌죠. 아이 키우는 것도 미국에서는 한국과 많이 달랐어요. 소아과 예약도 미리 해야 하고 응급실은 정말 비싸서 웬만하면 가면 안 되고. 하지만 동시에 미국 생활의 장점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선 공기가 정말 깨끗했어요. 로스앤젤레스도 스모그가 있다고 하지만 그때 한국에 비하면 훨씬 맑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좋았어요. 집 근처에 공원이 많고 도서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했어요. 2003년에 둘째 딸 수진이도 태어났고 저희는 점점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2005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2010년에 시민권까지 취득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미국 교육 시스템의 좋은 점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한국처럼 성적으로만 줄 세우지 않고 각자의 재능을 키워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준호는 축구를 좋아했는데 학교에서 축구팀 활동을 적극 지원해줬어요. 수진이는 피아노를 좋아했는데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할 수 있었고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여유로운 생활이었어요. 남편도 한국에 있을 때처럼 야근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주말에는 정말 쉴 수 있었어요. 가족끼리 바비큐를 하거나 비치에 놀러 가거나 하이킹을 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간섭을 안 해서 좋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웃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남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거든요. 운전도 편했어요. 길이 넓고 주차할 곳도 많고. 한국에서는 운전을 무서워했는데 미국에서는 자신 있게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쇼핑도 편했어요. 큰 몰에 가면 필요한 모든 걸 한 번에 살 수 있고 주차도 무료고.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매장에서 대용량으로 사면 경제적이기도 했고요. 의료 시스템도 나름 괜찮았어요. 물론 보험료는 비쌌지만 보험만 있으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남편이 65세가 되고 나서는 메디케어 덕분에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었죠.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나이 듦에 대한 부담이 적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소외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60대, 70대도 당당하게 사회활동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이 진짜 제 삶의 터전이 됐어요. 아이들도 완전히 미국인이 됐고 저희 부부도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에 완전히 적응했죠.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는 정기적으로 연락했지만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도 쉽게 한국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는데 제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입국이 어려웠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그동안 너무 미국 생활에만 집중하느라 부모님을 소홀히 했구나 싶었죠. 어머니 혼자 남으신 게 너무 걱정되기도 했고요. 올해 초에 남편이 은퇴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좀 오래 있어 보자고 했죠. 어머니도 돌봐드리고 그동안 못 본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 생활도 경험해 보자고요. 2월에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특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기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선 모든 게 너무 빨라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정말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25년간 여유로운 미국 생활에 익숙해진 저로서는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이 너무 발달해서 오히려 불편했어요.
카페에서 커피 하나 주문하려고 해도 앱을 깔아야 하고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서 당황한 적도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한국은 카드나 페이로 결제하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교통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택시비가 특히 비쌌는데 미국에서는 차로 이동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25년 만이라 헷갈리고요. 음식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미국 음식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샐러드나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음식들. 한국 음식은 매 끼니가 좀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25년 전 친구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반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게 느껴져요. 그들은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함께 경험했는데 저는 그 시간 동안 미국에서 살았으니까요. 대화 주제도 달라요.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끼어들기가 어렵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미국 생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신기해하지만 금세 지루해해요. 무엇보다 힘든 건 어머니와의 관계였어요. 물론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돌봐드리고 싶지만 25년간 떨어져 살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미국에서 9시나 10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어머니가 너무 일찍 깨우신다고 생각하고 음식 취향도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매운 김치와 된장찌개를 매일 차려주시는데 저는 25년간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매일 먹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어머니께 입맛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미영아, 너 완전히 미국 사람 다 됐네라고 하면서요. 농담처럼 하시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좀 상처가 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미국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우리 집이 그리워졌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2층 집인데 마당도 있고 차고도 있고 거기서 25년간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그리웠어요. 준호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고 있고 수진이는 뉴욕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하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그리웠어요. 그리고 미국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그리웠어요. 커피숍에서 책 읽으며 느긋하게 시간 보내기, 공원에서 산책하기, 마트에서 천천히 장보기. 한국은 모든 게 너무 빨라서 숨이 차더라고요. 운전도 그리웠어요. 한국에서는 주차할 곳도 없고 길도 복잡하고 운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미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넓은 주차장이 있고 길도 직선으로 뻗어 있어서 운전이 즐거웠는데요. 날씨도 그리웠어요. 로스앤젤레스는 1년 내내 날씨가 비슷해서 좋거든요. 한국은 여름에 너무 덥고 습하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미국 생활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한국의 사계절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의료 시스템도 그리웠어요. 한국의 의료비가 저렴한 건 좋지만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미국에서는 예약 시간에 맞춰 가면 거의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예약을 해도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그리웠어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언제 미국에서 왔냐, 아이들은 뭘 하냐, 집은 얼마나 크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거든요. 답하기도 애매하고 부담스러워요. 한 달 전쯤에는 정말 미국이 너무 그리워서 남편에게 빨리 돌아가자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25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디가 진짜 고향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으면 미국이 그립고 미국에 있으면 한국이 그리워요. 완전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미국 사람도 아닌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서운해 하실 거예요. 이제 겨우 왔는데 벌써 가냐고 하시겠죠.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는 미국이 더 편해요. 25년간 살아온 곳이니까요. 거기가 제 일상이고 제 루틴이에요. 친구들도 있고 익숙한 환경이에요. 그렇다고 한국이 싫은 건 아니에요. 한국도 여전히 제 고향이고 여기서의 추억들도 소중해요. 음식도 맛있고 문화도 친숙하고. 아마 제가 25년 전에 미국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한국이 더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미국 생활이 제 몸에 배어버렸어요.
요즘 깨달은 건 이민이라는 게 단순히 거주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생활습관도 가치관도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어머니와 헤어지는 게 슬프지만 또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처럼 이민을 간 사람들은 평생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건지도 몰라요. 두 나라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완전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제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한국도 소중하고 미국도 소중해요. 다만 지금 제게는 미국이 더 편하고 익숙할 뿐이죠. 한국에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민을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고향에 돌아오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미국 생활에도 좋은 점이 많지만 잃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 아이들도 잘 키웠고. 하지만 동시에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한국의 변화를 함께 경험하지 못한 것. 지금은 두 나라를 오가며 사는 게 제 삶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어느 한쪽에 속할 수는 없지만 양쪽 모두에서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 이해하고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이민자입니다. 아니, 이제는 이민자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들이 보여요. 그 비행기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제가 탔던 마지막 비행기가 생각나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오는 편도 항공편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설명드릴게요.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요. 특히 미국에서 오래 사신 60대, 70대 동포 어르신들께서 말이에요. 제발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1954년생이니까 올해로 70세입니다. 1983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때 제 나이가 29세였으니까 미국에서 40년을 산 거죠. 젊은 시절부터 중년, 노년까지 모든 것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계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보잉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고 2019년에 65세로 정년퇴직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유방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큰아들은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둘째 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셜 시큐리티로 월 2,200달러 정도 받았어요. 401k와 개인 저축을 합쳐서 약 80만 달러 정도의 자산이 있었고 시애틀 근교에 있던 집은 코로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130만 달러 정도로 평가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메디케어도 있었고 보충보험까지 들어서 의료비 걱정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외로움이 심해졌어요. 자녀들은 각자 바쁜 생활에 쫓겨서 자주 만나기 어려웠고 특히 손주들과는 더욱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한국어를 전혀 못해서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영어로 대화는 하지만 뭔가 깊은 이야기는 나누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2022년 말쯤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걸 딸이 설치해줘서 동창회 모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동창들이 올리는 사진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습니다. 다들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행복해 보였어요. 등산도 함께 다니고 아프면 서로 문안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파도 혼자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65세 이상은 복수국적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미국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은 정확하지 않았어요.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는 건 맞았지만 그걸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무엇보다 한국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늦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초에 아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 국적 절차가 복잡하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미국에서의 외로운 노년보다는 고국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한국 영사관에 예약을 잡아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기 시간이 몇 달씩 걸렸어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정말 포기할 것인지 여러 번 확인했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 최종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수수료도 2,350달러나 들었어요.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제가 자산이 200만 달러가 넘어서 국적 포기세도 내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날 모든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요. 다행히 75만 달러까지는 면제였지만 그래도 약 3만 달러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냈습니다. 전체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집도 팔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제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국 받아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녀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2023년 9월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40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인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달짜리 원룸을 얻었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전한 돈이 한국 돈으로 약 15억 원 정도 됐거든요. 집값이 비싸긴 했지만 전세로라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을 하려고 구청에 갔는데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았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서류들도 모두 한국어로 번역해야 했고 아포스티유라는 인증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도 문제였어요. 외국인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병원에 가면 전액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가 5만 원이나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로 거의 공짜였는데 말이죠. 집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이 외국에서 온 노인을 별로 반기지 않았어요. 신용도 평가도 없고 소득을 증명할 서류도 없으니까 집주인들이 꺼려했습니다. 결국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투룸을 겨우 구했어요. 강서구 쪽이었는데 교통은 편리했지만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식비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인마트에서 장을 봐도 한 달에 300달러 정도면 충분했는데 한국에서는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었어요. 특히 외식비가 비쌌습니다. 교통비도 부담이었어요.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해서 신청했더니 서류가 또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계단이 생각보다 많아서 무릎이 아픈 제게는 힘들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었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락은 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동창들은 그런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에서 잘 살았으면서 왜 돌아왔냐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생겼어요. 12월에 감기가 독감으로 발전해서 입원을 해야 했는데 건강보험이 없어서 일주일 입원비로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로 거의 공짜였는데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게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있었다면 이런 돈 걱정은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3월이 되어서야 겨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6개월 거주 조건을 충족했거든요. 하지만 보험료가 한 달에 13만 원이나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보험료가 월 174달러 정도였는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진료받는 것은 확실히 한국이 편했습니다. 예약 없이도 병원에 갈 수 있었고 대기 시간도 미국보다 훨씬 짧았어요. 언어 소통도 물론 편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세 100만 원, 생활비 50만 원, 건강보험료 13만 원, 각종 공과금 15만 원, 이것저것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집이 있었으니까 모기지가 없었고 소셜 시큐리티와 연금으로 월 2,800달러 정도 받았으니까 한국 돈으로 350만 원 정도였어요. 생활비는 월 2,000달러 정도면 충분했으니까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입이 없었어요. 가져온 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0세에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고 연금도 받을 수 없었어요. 미국 소셜 시큐리티는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받을 수 없게 됐거든요. 이게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복수국적을 선택했다면 미국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2024년 여름쯤 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졌습니다. 가져온 돈도 벌써 2억 원 가까이 썼거든요.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전세로라도 옮기기 어려웠어요. 그때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볼까 생각했지만 체면상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집부려서 한국에 온 거니까요. 친구들을 사귀려고 경로당도 가보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지만 역시 쉽지 않았어요. 다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싸이들이라서 저 같은 외부인이 끼어들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말투나 생활 방식에서 차이가 났어요. 저는 40년 동안 미국식으로 살았다 보니까 한국의 인간관계나 예의에 어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 차이가 조금 나면 존댓말을 써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했어요. 음식도 문제였습니다. 40년 동안 미국 음식에 익숙해져서 한국 음식이 자꾸 짰어요. 특히 김치나 젓갈류는 위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서양 음식을 사 먹기에는 너무 비쌌고요. 겨울이 되니까 더 힘들었어요. 난방비가 엄청 나왔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집이 워낙 단열이 잘 돼 있어서 겨울에도 난방비가 100달러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어요.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어려웠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점점 연락을 덜 하게 됐습니다. 특히 손주들과는 더욱 멀어졌어요. 가끔 화상통화를 해도 영어로 대화해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영어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실력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멀리 있다는 생각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자녀들이 와서 함께 보냈는데 한국에서는 혼자 보내야 했거든요. 동창들도 각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고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왜 자녀들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가 되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 3억 원 가까이 썼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5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미국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민권을 포기했으니까 관광 비자로밖에 갈 수 없었거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후회되는 결정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강서구 원룸이에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입니다. 생활비도 최대한 줄였어요.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습니다. 옷도 안 사고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구입해요. 그래도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는 들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7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 모르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가끔 미국에 있는 자녀들한테 연락이 와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시냐고 묻는데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많이 외롭습니다. 미국에서도 외로웠지만 그때와는 차원이 달라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혼자서도 생활하기 괜찮았는데 한국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가도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환자 혼자 와도 다 처리해 주는데 말이죠. 은행 업무도 복잡해서 젊은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도 어려워요. 한국은 모든 게 인터넷으로 처리되는데 저는 아직도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거든요. 미국에서는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앱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어요.
특히 배달 음식 주문이나 병원 예약 같은 것들이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기도 민망하고요. 그래도 좋은 점도 있어요. 의료 서비스는 확실히 한국이 편합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고 검사 결과도 빨리 나와요. 미국에서는 예약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복잡했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운전 안 해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운전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운전하기 어려운데 지하철과 버스로 어디든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음식도 입맛에 맞는 건 많아요. 짠 음식은 피하고 담백한 한식 위주로 먹으니까 건강해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한국 음식 사 먹기 어려웠는데 한국에서는 집 앞 슈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날씨도 사계절이 뚜렷해서 좋습니다. 미국 서부는 날씨가 단조로웠는데 한국은 계절마다 다른 느낌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후회가 더 큽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절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수국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살았을 텐데 성급한 결정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큰 손실이었습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를 계속 받을 수 있었다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텐데 그걸 포기한 게 정말 아까워요. 앞으로 기대 수명을 15년이라고 하면 총 5억 원 이상의 손실이에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진 게 아쉬워요. 미국에 있었다면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항공료도 비싸고 나이가 들어서 장거리 여행이 힘들어지니까요. 손주들과의 관계는 더욱 아쉬워요. 아이들이 크는 걸 지켜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화상통화로만 가끔 보는 정도예요. 할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복수국적이 가능하니까 절대 시민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복수국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제대로 진행하세요. 그래야 미국 연금도 계속 받고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요. 복수국적 절차는 대략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한국에 와서 거소 등록을 하고 국적 상실 신고와 국적 회복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돼요. 이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저처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보신 후에 결정하세요. 그리고 한국 생활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6개월 정도 살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얻었는데 실제로는 많이 달랐거든요. 단기 체류로 한국 생활을 경험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후회가 덜할 거예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을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한국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서울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생활비, 의료비, 각종 공과금을 합치면 그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미국에 있다면 한국에 영구히 오시는 것보다는 오가면서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어요. 건강 문제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진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한국어가 편하시다면 한국이 좋지만 복잡한 의료 절차는 미국이 더 체계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40년 만에 한국에 와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미국에서 쌓아온 인맥들도 소중한 자산인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는 게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경로당에도 나가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적응하려고 해요. 가끔 우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려고 해요. 자녀들과는 화상통화로라도 자주 연락하고 손주들 자라는 모습도 지켜보려고 해요. 한국에서의 생활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고향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도 흥미롭고 젊은 시절 추억의 장소들을 다시 가보는 것도 좋아요. 서울 시내가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면 신기해요. 요즘은 주로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내요. 책도 읽고 신문도 보면서 하루를 보내죠. 미국에서는 한국 뉴스를 인터넷으로만 봤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산책도 자주 해요. 한강 공원이나 근처 산에 가서 걷다 보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미국에서는 차로만 다녔는데 걸어서 다니니까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옛날 살던 동네도 가봐요. 어릴 때 살던 집은 이미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됐지만 그 근처를 걸으면서 추억을 떠올려 봐요. 그럴 때는 한국에 온 게 잘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경제적인 걱정은 계속 있어요. 가져온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특히 손주들 교육비도 많이 들 텐데 할아버지까지 도와달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70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나 주차 관리 같은 일이라도 해볼까 해요.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도움이 될 테니까요. 건강도 더 신경 써야겠어요. 지금까지는 큰 병 없이 지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정기 검진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이미 한 선택이니까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 시민권 포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복수국적이 복잡해 보여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변호사나 행정사 비용이 들더라도 그게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국 생활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경험해 보세요. 1년 정도는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적응 정도를 파악해 보세요.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세요. 저는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 가족의 의견을 더 들었어야 했어요. 특히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경제적인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한국에서 얼마나 들지, 수입원은 어떻게 될지, 의료비는 어느 정도 들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미리 만들어 보세요. 동창회나 종교 모임, 취미활동 등을 통해서 인맥을 쌓아놓으면 도움이 돼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어느 나라에 살든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70세가 됐지만 앞으로도 10년, 15년은 더 살아야 해요. 그 시간을 후회하면서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일수록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많이 상의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혼자 사는 노년은 정말 외로워요. 돈이 있어도 외로우면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가슴이 답답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길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 71세가 된 이덕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후회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3년 전 45년간 살았던 미국에서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너무나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미국에서 보내고 늦은 나이에 고국으로 돌아온 한 사람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53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사만 짓던 아버지는 저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셨어요. 덕수야, 너만큼은 이 마을을 벗어나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한국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았고 설령 취업을 해도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고등학교 선배 한 분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농사만 지으시던 아버지가 어떻게 미국 유학비를 마련하시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논밭을 팔아서라도 저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가서 성공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높여라.
1978년 봄 24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도 없던 시절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24시간을 넘게 걸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왔을 때의 그 막막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대학에서 배운 것이 전부였고 미국의 문화나 관습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선배의 도움으로 겨우 UCLA 근처 하숙집을 구했습니다. 월세가 $150였는데 당시 제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으로 한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간신히 마련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한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에서 일했어요. 하루에 4시간도 제대로 못 자면서 버텼습니다. 그래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당시 미국에서는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성적도 좋았고 교수님들께서도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1981년 석사학위를 받고 운 좋게도 로스앤젤레스의 한 항공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받은 연봉이 연 $35,000였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00가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500씩 송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돈으로 부모님은 집도 새로 지으시고 동생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셨습니다. 1983년에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온 이민자였어요. 신혼 시절에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지만 둘 다 열심히 일해서 점점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1985년 첫째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고 1987년에는 둘째 딸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1990년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제 진짜 미국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주권을 받고 5년 후인 1995년 마침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날 선서식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17년간의 긴 여정 끝에 진짜 미국인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잘했다, 이제 정말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셨어요. 시민권을 받고 나서 생활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을 거듭해서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었고 연봉도 $80,000까지 올랐어요. 1998년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단독주택도 샀습니다. $300,000에 산 집이었는데 지금은 $1,500,000가 넘어요.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지훈이는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실리콘밸리의 IT 회사에 취업했어요. 수진이는 UCLA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의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완전한 미국인이에요. 소셜 시큐리티도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일하면서 세금을 냈으니 은퇴 후에는 월 $2,400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도 받을 수 있고 노후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60대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62세가 되던 해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약물로 조절이 되었는데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합병증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2018년부터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결혼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고 수진이도 남자친구와 함께 살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말에 가끔 들르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저 혼자서 아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에 회사에서 조기 퇴직 패키지를 제안했어요. 65세까지 5년이 더 남았지만 퇴직금과 함께 의료보험도 2년간 연장해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어요. 고민 끝에 조기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아내를 돌보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홀로 간병하는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제 당뇨도 악화되어서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전문 요양시설에 아내를 맡기는 것을 고려해봤지만 한 달에 $6,000가 넘는 비용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비가 훨씬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미국보다 쉽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어려워졌고 아이들도 자주 오지 못했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행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니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정보였는데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믿었어요. 집을 팔면 $150만 정도의 돈이 생길 것이고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가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도 포기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면 그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2021년 초 아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행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모두 반대했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치료받으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너희들은 여기서 잘 살고 나는 한국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살겠다. 집을 매물로 내놓자 금세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180만 팔렸어요. 원래 예상보다 $30만 더 받았습니다. 이 돈이면 한국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 예약을 잡고 여러 번 면담을 거쳐야 했어요. 포기 수수료만 $2,350나 들었습니다. 담당관이 정말 포기하시겠습니까? 한 번 포기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 번 확인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2021년 8월 드디어 시민권 포기가 승인되었습니다. 45년간 간직했던 미국 여권을 반납하는 순간 가슴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큰 것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어요. 43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여권을 내밀며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주거였어요. 서울의 집값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구의 아파트는 20억 원이 넘었고 그나마 저렴한 곳도 10억 원은 좋게 들었어요. $180만 환전한 돈으로는 적당한 집을 사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경기도 성남시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전세금이 8억 원이나 들었는데 이것도 지역에서는 저렴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35평 아파트였는데 미국에서 살던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더 큰 충격은 의료비였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간 거주 실적이 있어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치매 치료약 한 달치가 30만 원이 넘었고 제 당뇨약도 월 15만 원이나 들었어요. 6개월 후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로 대부분 커버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금액을 내야 했어요. 특히 아내의 요양병원비는 월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소셜 시큐리티를 포기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소셜연금도 함께 날아갔어요. 월 $2,400 하나로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 살 수 있었고 소셜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65세가 되면서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국 법무부에서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의 허탈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아니면 제가 제대로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평생의 후회가 되었어요.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이 물가가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과일이나 육류는 미국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외식비도 만만치 않았고 교통비, 통신비 등 모든 것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어요. 아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분명 좋았지만 미국에서 받던 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어 소통 문제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45년간 영어로 생활하다 보니 의학 용어를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1년 정도 지나면서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은 했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45년 전에 알던 친구들과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아내는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녀들은 멀리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는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지만 시차 때문에 대화하기도 쉽지 않아요.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도 서운합니다. 지훈이에게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직접 안아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세금 8억 원은 묶여있고 월 생활비가 4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아내 요양병원비, 제 병원비, 생활비를 합치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집을 판 돈에서 전세금을 빼고 남은 돈으로는 10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어요. 작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간의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에 미국에서 아이들이 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2주간 격리를 해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 더욱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71세가 되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건강은 예전보다 많이 나빠졌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기도 힘들어서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가끔 그때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며 치료받고 소셜연금 300만 원씩 받으면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을 텐데요. 물론 한국에 온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고향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에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에서도 한국말로 소통할 수 있어서 편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분명 실수였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에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했어요. 복수국적 제도나 소셜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결정한 것이 큰 실수였어요.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할 수도 있지만 투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리 여행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 상태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복수국적 제도를 꼭 알아보시기 바라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내야 하지만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한 달에 300만 원씩 받는다면 생활이 얼마나 여유로웠을까요? 건강보험도 6개월만 거주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시민권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제가 한심스럽기만 해요. 지금 미국에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행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환경을 바꾸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투석을 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족 관계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 정착해 있다면 혼자 한국에 와서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가족 가까이에서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 계산도 정확히 해보셔야 해요. 한국의 물가가 미국보다 저렴하다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소셜연금이나 메디케어 혜택과 비교해 보셔야 해요.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언어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45년간 영어로 생활하다 보니 한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의료진과 상담할 때나 관공서 업무를 볼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은행이나 보험 관련 업무도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디지털 환경의 변화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처리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쓰던 방식과는 많이 달랐어요. 병원 예약부터 시작해서 각종 민원 업무까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도 어려웠어요. 45년 전 친구들과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활동하며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활동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45년 동안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한국의 위계질서나 예의 범절은 때로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어려웠고 궁금한 것이 있어도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통 시스템도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차로만 이동했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갈 때는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어서 택시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는데 비용 부담이 컸어요. 음식 문화의 변화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5년간 미국 음식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게 되었고 당뇨 때문에 식이 조절을 해야 하는데 한국 음식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계절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1년 내내 따뜻했는데 한국의 추운 겨울은 몸에 힘들었습니다. 특히 투석을 받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감기에 자주 걸렸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정말 친절하고 실력도 좋았어요. 투석실 간호사분들이 저를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건강보험 덕분에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비록 45년 만에 쓰는 한국어라 서툴지만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위안이 되었어요. 특히 병원에서 증상을 설명할 때는 한국어가 훨씬 편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좋았어요. 미국에서는 한국 식재료를 구하려면 멀리 있는 한인마트에 가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집안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같은 음식을 자주 해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문화적 동질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이해할 수 있고 뉴스를 보면서 사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시민권을 포기한 것은 여전히 큰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복수국적 제도를 활용했다면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성급한 결정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요즘 건강이 더 나빠지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투석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집 청소나 요리 같은 일상적인 일들도 힘들어졌어요.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저를 걱정해서 자주 연락을 해요. 아버지, 미국으로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비자를 받기도 어렵고 장거리 여행 자체가 위험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아마도 미국에 그대로 있으면서 복수국적만 신청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면 아내도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지금은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모임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분들끼리 월 1회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위안을 얻고 있어요. 저처럼 시민권을 포기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한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에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정신적으로는 평안합니다. 고향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에요. 부모님 묘소도 가까이 있어서 자주 찾아뵐 수 있고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오히려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손자, 손녀들과 대화할 때면 정말 행복해요.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정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해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꼭 복수국적 제도를 알아보세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도 해외에서 받을 수 있고 메디케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아이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거든요.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더라도 환경을 급격히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사관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저는 이제 71세가 되었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모든 면에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향에서 사는 것의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라는 것이 제 당부입니다. 젊은 시절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던 그때처럼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지혜롭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